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Never Give Up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올해 아이클리어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스팔스 리오드에 대해서 주로 해결하려고 한 논문이고요. 이번에 아이클리어에 이거랑 같이 에이전트 57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약간 레이턴시가 있네. 에이전트 57이라는 논문이 같이 나왔는데, 그 논문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타리 게임을 거의 뭐 전부 정복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한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이제 NGU 네벌 기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류 베이스드 RL이거든요.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 RL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DQN에서 파생된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 밸류 베이스드 RL에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살펴보면 먼저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은 그 네이처에 발표된 날짜고, 이제 2013년에 나온 그 DQN 가장 기본적인 DQN부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순환신경망 넣은 DRQN,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테크닉 더한 레인보우, 그리고 그 순환신경망 테크닉에다가 이제 분산 처리까지 넣은 R2D2까지. R2D2 같은 경우는 그 홍준이 형이 예전에 나한테 한번 말하지 않았었나? 예전에 내가 들었던 것 같은 홍준이 형한테. 그때 내가 뭔 그런 알고리즘이 다 있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좋은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DQN 기반한 알고리즘들이 쭉 나왔는데, 얘네들이 계속 점차 진화하면서 아타리 관련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그 전반적으로는 좋았는데, 하드 익스플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탐험을 좀 많이 해야지 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 그 얘들은 이 핏볼이나 프라이베이트 아이, 몬테주마 복수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모델풀이 강화학습으로 하면은 정말 학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프라이베이트 아이라는 게임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프라이베이트 아이. 누가 이거 옛날 게임을 뭐라 해야 되지? 타임 어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보입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장애물도 피하고 하는데, 이 목적이 이렇게 장애물만 피하면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위치에 어떤 아이템을 먹어야 돼. 근데 이거를 아이템 먹는 게 안 나오네. 하여튼 막 여기 막 총 같은 게 있고 뭐 도둑 같은 것도 막 있고 이제 나오는데, 걔네를 그 아이템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위치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이어라키컬 계층적이고 상당히 스팔스 리워드이고, 그러니까 리워드 자체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리워드 자체를 찾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팔스 리워드다, 아니면은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태스크다. 그 스팔스 리워드랑 반대되는 건 이제 댄스 리워드라는 말이 있고요. 댄스 리워드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계속 액션을 수행할 때 보상을 조금씩 다르게라도 조금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벌 기브업의 목표는 뭐냐? 네벌 기브의 목표는
하드 익스프레션 태스크를 해결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트린식 리워드랑 인트리식 리워드를 설계를 해. 이 인트리식 리워드는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인트리식 리워드는 한국말로 내적 보상인데, 이 내적 보상이랑 반대되는 게 익스트리식 리워드, 외적 보상이란 말인데, 뒤에서 다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리식 리워드를 이용해서 탐험을 많이 유도를 하고, 근데 이 탐험의 비율을 여러 에이전트들이 다르게 해서 분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벌 기브업이 어떤 알고리즘들에서 이어져 왔냐? R2D2 전에 분산 학습에 또 에이펙스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에이펙스 다음에 이어서 R2D2가 나왔고, R2D2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순환신경망을 사용을 했는데, 이 POMDP 자체도 해결하기 위해서. 세호도 왔어? 오, 세호. 아직 유튜브로 이 발표 설명하고 있어. 이어서 하면은 이제 그 분산학습의 에이펙스 알고리즘이랑 그다음에 POMDP를 해결하기 위해서 POMDP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상신경망을 사용한 R2D2랑,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한 NGU가 나왔고, 아까 말했다시피 NGU 다음에 같은 연도에, 같은 학회에 같은 저자가 에이전트 57이란 거를. 이거 원래 레이텍스 씁니다. 예. 자주는 안 쓰고요. 이게 그 시간을, 이게 발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예, 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학회 같은 저자가 이 NGU랑 에이전트 57을 같이 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에이전트 57이 아타리 게임 전부를 다 해결한 논문이고, 이 NGU 같은 경우는 특히 스팔스 리오드에 대해서 해결한 거고. 근데 이 NGU에는 뭐가 들어있냐? R2D2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뉴럴 에피소드 컨트롤이란 거랑 리트레이스랑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랑, 그리고 유니버셜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란 알고리즘이 다 합쳐져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사실상 이게 한 시간, 뭐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NGU에서 아까 말한 이 내적 보상, 인트리스틱 리워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 이 보상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뭐 옵티미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컨트롤이라던가 그런 이론이 전혀 없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트리식 리워드, 이제 인트리식 리워드랑 익스트리식 리워드가 뭐냐? 약간 행동 심리학 쪽에서 나왔는데, 이 인트리식 리워드는 이제 개인의 내부로부터 개인의 흥미를 통해서 얻어지는 동기,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보상. 아니 자꾸 느는구만. 그 아리프 그 우리 연구실에 있는 재은이는 아마 알 텐데. 그래 그 이게 시간 맞춰서 계속 하면은 이 뭐냐, 이 내적 보상은 이제 개인의 흥미를 통해서 유도되는 그런 동기부여로 얻어지는 보상이고, 그리고 익스트린식 리워드는 이제 외부에서 주는 보상. 예를 들어 외부에서 나한테 뭐 선생님이 체벌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준다던가, 그런 게 이제 외부에서 얻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익스트리식 리워드고, 이 둘이 약간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L로 그 NGU에 맞게 생각해 보면은 익스트리식 리워드는 이제 게임 스코어, 이게 게임을 하면서 얻는 점수를 통해 어, 받게 되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익스트리식 리워드는 어, 내가 그 에이전트 스스로 좀 더 막 둘러봐야겠다, 이 게임 자체를 좀 많이 살펴봐야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주의 목표가 뭐냐? 엔주의 목표는 기본 익스트릭식 리워드에, 그러니까 게임 스코어 자체에다가 인트리식 리워드를 더해가지고 그 탐험을 강제로 약간 유도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트리식 리워드는 이제 그 에이전트가 얻는 스테이트 자체의 희소성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보상으로 설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 희소성은 한 에피소드 안에서 그 특정 상태가 얼마나 이제 희귀한가, 내 에피소드를 한번 막 게임을 한번 막 해보다가 이 한 스테이트가 얼마나 이 상태는 처음 보는, 이 화면은 처음 보는 거네, 그런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에피소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전체 안에서 또 현재 받는 상태의 희소성,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인트리식 리워드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인트리식 리워드의 비율을 다양하게 해서 분산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트리식 리워드 비율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런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보상을 얻고 그거 가지고 샘플링하고 하니까 이제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성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트리식 리워드를 어떻게 얻는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왼쪽은 이제 임베딩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조 아키텍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인트리식 리워드 자체를 생성해내는 그런 제너레이터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이 논문에서 되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임베딩 네트워크는 이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란 거를 만드는데,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이미지 자체는 차원이 너무 높으니까 이어가지고 그 스테이트끼리 구분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특이한 스테이트고 어떤 게 좀 내가 좀 아는 스테이트고 이런 걸 구분을 하기에는 이 그냥 로우 인풋은 너무 이게 차원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차원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차원을 낮추는, 약간 런업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런업을 한 건 아니고요. 런업을 해도 좋을 텐데 여기선 런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여러 개 에이전트의 개수를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에이전트마다 각각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어, 뒤에서 다시 그 나오는데, 딱 여기만 봤을 때 되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랑 싱크가 맞나? 아까 그 10초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만들고요. 뭐 댄스넷을 통과해서 MLP를 통과해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 다음에 MLP를 통과해서 이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스테이트의 희소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제 제너레이터인데, 리워드 제너레이터인데,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있어요. 윗부분은, 와 이거 지금 심한데 25초면은, 윗부분은 라이프롱 너블티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에피소드 너블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에피소드 너블티는 에피소드 안에서 그 스테이트가 얼마나 희귀한가를 측정하는 부분이고, 라이프롱 너블티는 전체 학습 중에서 내가 이 특정 타임 스텝의 XT가 얼마나 희소한가를 계산해내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임베딩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할 텐데, 자, 임베딩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제 그 RL이라는 것 자체가 이 순차적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를 내가 얻는 거는 어떤 액션을 취한 이후에 얻어지게 되는 스테이트를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뭐 게임에 따라 아니면 뭐 환경에 따라 뭐 태스크에 따라서 그 다 이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도 당연히 다르고 이걸 떠나서 그냥 뭐 게임 자체가 다 다르니까 이 논문에서 예시를 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에서 차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환경이 막 바뀔 수가 있어. 제가 아까 그 저 에어심 게임을 이 게임은 아니고 이 시뮬레이터인데 시뮬레이터를 한번 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 주행 시뮬레이터예요. 주행 시뮬레이터에서 제 이렇게 지금 방향키로 조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막 사람도 움직이고 자 지금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왼쪽에 차도 움직이고 지금은 다 서 있는데 뭐 내가 컨트롤을 지금 안 했는데도 스테이트 자체가 막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 액션이랑 상관없이 스테이트가 막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임베딩 네트워크를 학습하도록 했고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 현재 상태 XT와 다음 상태 XT 플러스 1을 똑같은 구조의 컨버전 네트워크로 통과시킨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했던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랑 같은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컨캐티네이션 붙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액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음 상태로 갔냐. 그러면 이제 이 인백리 네트워크 F가 이 상태가 액션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PA 기분 XT 플러스 1은 간단하게 학습을 하는데 그냥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풀듯이 뭐 여기선 이제 MLE 쓰는데 이 그 뭐 코드에서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하겠죠.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액션을 구분을 하도록 하면은 이 인베딩 네트워크 자체가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 있게 액션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 있게 자동으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인베딩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만들게 하고요. 자 이제는 인베딩 네트워크 끝났고 인트릭식 리워드 제너레이터에서 인트릭식 리워드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트릭식 리워드는 지금 총합 리워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RT는 RTE 플러스 베타 RTI인데 이 베타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디그리고요. 얼마나 이제 그 인트릭식 리워드의 비율을 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율이고 이 E가 익스트린식 리워드 그러니까 게임 스코어 I가 인트릭식 리워드 이렇게 해서 리워드가 결정이 되고 이 인트릭식 리워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에피소딕 노빌리티 리워드랑 에피소딕 노빌리티 리워드의 그 라이프롱 노빌리티 비율 알파를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알파의 비율은 하한이랑 상한이 하한이랑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그 에피소딩 노벨리티 리워드는 어떻게 만드냐?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한 에피소드 동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거 아마 자동으로 녹화가 될 텐데 녹화해가지고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 이 한 에피소드 동안에 이 컨트롤 오브 스테이트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요. 차곡차곡 쌓아서 이 스테이트끼리 얼마나 유사한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일단은 이 저자는 처음에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그 수식 자체 별로 어렵지 않아. 나도 자세한 거, 저도 자세한 거는 잘 뭐 이 관련된 논문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다 알진 않고, 여기서만 보는 거는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여기 어, 이 RT 에피소드 리워드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떻게 고려를 했냐? 이 NFXT가 뭐냐면은 어, 컨트롤러블 스테이트, 이게 FXT가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의미하는데, 이 FXT를 한 에피소드 안에서 얼마나 만났냐라는 이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만나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반비례 해가지고 역수로 지금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측정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완전히 같은 스테이트가 만나지지도 않고, 뭐 같은 스테이트에 이 값이 똑같을 테니까, 뭐 이건 n은 이제 개수거든요. 이 fxt의 개수. 그리고 뭐 이게 자체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될 테니까 이거를 뭘로 추정을 했냐? 이 k가 KNN이라고 보시면, K nearest neighbor, KNN을 측정해가지고 그 K는 측정된 게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오브 스테이트, 현재 컨트롤 오브 스테이트 FXT랑 가까운 애들끼리 얼마나 가깝냐.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다른 스테이트랑 얼마나 이게 유사하냐, 그런 거를 이제 KNN으로 추정하도록 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KNN 할 때 K는 이 논문에서 10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10개 샘플을 뽑는 거죠. 그 전체 샘플에서 이 K를 어떻게 하게 되냐? 그냥 이 현재 컨트롤러블 스테이트 FXT와 다른 스테이트들, KNN으로 얻은 10개의 다른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들과의 거리의 역수로 구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의미인데, 우선 이 메모리 안에서 KN을 먼저 구해요. 10개를 뽑아. FXT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FXT가 뭐 2차원에 이렇게 퍼져 있다면은 최고의 도구인 MS 페인트를 열겠습니다. FX가 있습니다. 아유, 더럽게도 쓰네. 진짜. 그러면 여기 다른 컨트롤 스테이트를 우리가 막 얻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들 뭐 얘. 근데 이거 다 우리 그 예전에 배웠으니까 뭐 다 잘 알 텐데, 뭐 얘네들이 제일 가깝다고 이제 KNN 측정을 했다. 그럼 얘네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끼리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거리들. MS 페인트는 나중에 또 쓰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거리를 반비례하게 측정을 해서, 거리가 정말 가까우면은 비슷한 스테이트니까 그렇게 이 K라는 인버스 커널을 계산을 하게 돼요. 얘를 다 더해가지고 역수로 해서 에피소딕 리워드를 만듭니다. 근데 또 이 거리가 너무 클 경우는
그 거리가 너무 클 경우 아니야. 거리가 너무 가까울 경우. 그러니까 이 K가 너무 클 경우는 이 RT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다가 이 알고리즘 저자의 알고리즘 안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비슷한 스테이트만 뽑혀져 버리면은 사실 그 자체가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했다고 탐험을 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0으로 만든대. 그리고 이 루트 NFXT 분의 1 얘는 이제 MBI-2B라는 모델 베이스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익스플로러터리 보너스라는 알고리즘에서 차용을 해왔고요. 여기서 얘 증명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증명 모르겠고요. 뭐 일단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뭐 KNN으로 거리 반비례해서 에피소드 안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롱 노벨티 리워드를 하는데 라이프롱 노벨티 리워드는 한 에피소드 안에서가 아니라 트레이닝 전체에서 한 특정 스테이트가 얼마나 희귀한가를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보상에 곱해주기 위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R&D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R&D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거 뭐냐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나온 지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탐험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예전에 뭐 몬테주마 복수를 해결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얘는 뭐냐 여기 그 XT가 똑같은 구조의 G와 G 햇에 들어가는데 여기 XT가 이제 들어갑니다. XT가 들어가서 하나는 랜덤 네트워크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프레딕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G 해시 프레딕션 네트워크입니다. 참고로 이게 논문에서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해시 붙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림판으로 지우고 여기다 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원본 그림 오류라고 써놓고 이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랜덤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얘는 학습을 안 시켜요. 얘만 학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똑같은 XT를 여기 통과시키고 여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뭐 MLP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얘네 둘의 놀리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의 차이를 줄이도록 MSE 그냥 학습하도록 그렇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랜덤 네트워크 G는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거는 G 햇만이에요. 이 G 햇의 노테이션을 보면은 G 햇 XT 세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타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인데 이 세타가 이 G 그냥 아무 그 학습도 안 된 그냥 이니셜라이즈만 된 네트워크에서 통과시킨 거랑 이제 그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는 이 네트워크는 시작할 때는 이 G 햇은 G를 모르는데 학습을 할수록 G가 그냥 그 G 맘대로 알아서 내놓는 거랑 차이가 없도록 학습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에러가 계속 줄어들 텐데 이 알파는 그럼 뭐냐? 엄청 간단해. 알파는 그냥 에러에 비례해서 그냥 결정됩니다. 여기 여기도 잘못 썼는데 여기 가로가 여기 있고요. 가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없고 여기 있는 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에러에 비례한 거예요. 여기 시그마로 평균으로 빼고 표준표처럼 나눈 거 이거는 그냥 스탠다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에러에 비례하게 에러가 크면 뭐냐 에러가 크면은 내가 모르는 스테이트가 들어왔단 거예요. 처음 보는 스테이트 아니 잘 모르겠다 내가 G랑 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스테이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알파가 크면 클수록 좀 학습 도중에 못 봤던
스테이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좀 직관적이게 딱 봐도 아 이런 거구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알파도 구했고 알 에피소딕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인트리식 리워드 RTI는 에피소딕 리워드랑 알파랑 곱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얘도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그 계속 샘플을 얻으면서 얘도 학습을 시키고, 얘는 이제 학습시키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메모리고 얘는 그냥 여기서 나온 그 컨트롤러블 스테이트고, F랑 G가 학습을 할 텐데 F랑 G는 어 그 이 R2D2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R2D2는 스테이트를 하나씩 그 샘플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묶음 단위로 저장을 해요. 순서를 맞춰서 그 묶음 단위로 저장하는데, 그 묶음에서 맨 마지막 5개 프레임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 저자 논문 저자의 어펜딕스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상 정했고, 여기서 이제 베타에 대해 그 익스플로레이터리 탐험 정도, 익스플로레이터리 디그리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베타를 어떻게 결정하냐? 베타를 우리가 사용할 에이전트의 개수만큼 만들어내는데, 지금 에이전트의 개수가 n개고요. 그래서 0부터 n-1까지의 베타 i를 만드는데, i가 0일 때는 베타는 0이고, 그러니까 아예 탐험 리워드가 없고 인트리식 리워드가 없고, i가 n-1 때는 베타는 그 베타 맥시멈, 얘가 그 베타의 최대 크기, 논문에서는 0.3으로 지정했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베타들은 그 시그모이드 펑션의 일정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타에 맞춰서 감마도 i에 이 베타 i에 따라 맞춰주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이 다음에 베타랑 감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프를 보면은, 베타는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좀 이렇게 양쪽으로 압축시킨, 이렇게 되면 뭐냐? 0에 가까운 베타랑 좀 베타 맥시멈에 가까운 베타랑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감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그 함수로 만들어지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탐험이 거의 없는 거는 감마를 크게, 그러니까 감마가 감가율인데 감가율을 크게, 그리고 탐험이 큰 거는 감가율을 작게. 이게 뭔 뜻이냐? 이 탐험이 적으면은 그 탐험 리워드 인트리식 리워드 비율이 적으면은 거의 스팔스 리워드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팔스 리워드 자체가 내가 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먹었을 때만 보상이 있고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싹 다 0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너무 희소해가지고, 이거를 감마를 좀 작게 작용하다 보면은 보상이 그 샘플 안에서 빨리 사라지거든요. 스파스 리얼리티의 특성상. 그래서 좀 감마를 크게 적용을 하고, 이제 베타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좀 덴스 리워드에 가까워져요. 스파스 리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이 좀 오밀조밀하게 0, 0.00001 뭐 이런 게 아니라 0.1, 0.3, 마이너스 0.1 막 이렇게 막 그 중국 그좀 스케일 있게 있기 때문에 그 보상에 조금 좀 밀집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정확히 맞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상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감마를 좀 크게, 그 감가율을 더 크게 적용하는 거야. 감마를 적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트리식 리워드를 구성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NGU Never Give Up의 토대가 되는 알고리즘인 R2D2. R2D2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뭐냐면은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한 피처가
LSTM에 들어가요. 순환신경망에. 순환신경망에 나와서 그 순환신경망이 뭐 또 다른 뭐 MLP를 통과시킨다던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Q를 뽑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환신경망이 이전 액션, 이전 보상 이런 것도 다 받아서 그 이 순환신경망의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상태는 이제 뭐 LSTM의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 뭐 이런 거,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스테이트 이런 거를 어 다음 스텝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전에 했던 액션, 이전에 얻었던 보상, 이전에 얻었던 스테이트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음 스텝에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간 구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화면에 그 피처 잡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의 그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평가를 보면은 사실 네벌 기브업 자체가 R2D2랑 뭐 다양한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보면은 사실 대부분 게임에서는 이 볼드체가 더 높은 최고 점수인데 R2D2가 대부분 게임에서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표를 쳐놨는데 이 그 프로스트바이트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아타리의 스파스로이드는 몬테주마 복수랑 피폴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아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GU를 적용한 게 압도적으로 보상이 크게 나타났어요. 특히 피폴 같은 경우는 R2D2는 마이너스 리워드 얻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 크죠. 7008K면 이제 7800점이라는 거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몬테주마 복수 같은 경우는 이벨루에이션 할 때도 얘 탐험 보상을 줬을 때 사실 탐험 보상 그 인트리식 리워드가 게임 성능 자체에 완전히 영향이 있는 게 아닌데도 얘 그 이벨루에이션 할 때 탐험 보상을 더 많이 얻는 Q를 그리디 액션 셀렉션 해라 했을 때 보면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이벨루에이션 할 때 베타 0 준 거고 이벨루에이션 할 때 베타 0.3 줘서 탐험 보상도 합쳐가지고 그 Q를 추정하도록 한 건데 몬테주마 복수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탐험 보상을 줘서 이벨루에이션 할 때도 더 보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표 친 거는 이 NGU가 패배한 NGU가 NGU가 패배한 그런 결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굳이 탐험을 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게임 같은 경우겠죠. 네, 이상으로 네벌 기업 논문 설명 마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